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줄 압니다.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시고 꼭 마스크를 하시고 이렇게 다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그리고 한국당 서울 강남병 위원장님을 모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민심을 비롯한 총선 전국의 현장 민심을 아주 생생하게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원장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이 지금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시민들 얘기를 좀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공포심이 먼저 있어요. 아, 그렇죠. 저희 지금 선거운동에 나선 예비 후보들이 지금 행선지라든가 선거운동 방법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우선 이 약수. 요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죠. 가서 하고 명함. 예. 명함 돌리는 것도 접촉이니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녁에 들어오실 때는 또 아직 이렇게 돌려도 아침에 나가실 때는 뭐 명함은 이제 돌리지 않는 걸로. 네. 하여튼 접촉면이라든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 실내에서 머물 시간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에도 상당히 지장이 되겠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네. 뭐 극장이든 어디든 또 뭐 지하철이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에 또 사람도 많이 줄어든 데다가 모이는 곳도 지금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단체들이 하는 무슨 행사 이게 다 취소됐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구청 행사가 제일 큰데 그 예. 행사들 무기연기 돼버렸고요. 예. 예, 조그만 행사들도 취소하거나 오지 말라고 네, 나서면 오지 말고 성당 예. 어제는 교회 성당도 또 교회도 가니까 막 꺼려하셔서 우리 정치인이라 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정치인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낯선 사람이 겁난다. 그럼요. 네, 겁난다. 예, 그렇죠. 그러시고 또 성당 교회들도 보니까 자체 방역을 좀 하시더라고요. 다 일제히 손 세정제 갖다 놓으시고 또 이렇게 마스크도 좀 나눠주시고. 저는 큰 교회 같은 데는 되게 식당을 점심에 같이 하잖아요. 그 식당에서. 예. 요즘 안 합니다. 예. 그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네, 네. 예. 일제히 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주말에도 보면 그전 같으면은 뭐 마트를 간달지 뭐 공원을 간달지 하시는 분들도 집안에 체류하시는 분이 훨씬 많아지셨어요. 이 길에서 이렇게 주말에 이동하시는 분들의 인사한 입장에서 확 체감이 됩니다. 이 이동량이 줄어드신 게.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적 신뢰거든요. 특히 이런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대응에 신뢰를 하고 그게 따라줘야 하는데 정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 허둥지둥, 갈팡질팡 정말 정부가 제가 봐도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런 방역 대책도 허술하고 구멍이 너무 숭숭 뚫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그런가요?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특히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신종 바이러스 우리 때도 있었으니까 제가 청와대에 있었을 때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게 지금 전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 하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소중함을 깨우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는 다른 일의 월권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진짜 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 노릇을 확고하게 쥐고 컨트롤 타워를에서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못 해주고 여전히 각 정부 부처에서 각각 자기 역할을 맡아하고 있는 양상이 이제 이렇게 우왕좌왕으로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갔다가 뭐 어디로 간다 그 우한 교민들 동선이라든가 그 가족
기술적인 간단한 문제인데도 그러면 또 제대로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조직 간에게 얼마나 일사불란한 이 소통 체계가 안 돼 있으면 여기 간다고 아침에 보고 또 났다가 또 바뀌었다고 하다가 또 뭐 오는 비행기 노선이 또 변경된 이렇게 국민들 눈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비치는 게 청와대에서 이걸 다 잡아서 이 문제에 최우선을 두어서 정부 정책 운영에 프라이어티를 최우선적으로 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했을 때 1차적인 임무는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 1위의 책무 아닙니까? 보통 이게 이제 이런 유행성 전염병이 터지면 네. 1차적인 그 관리 책임은 질병관리본부에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는 그 환자 발생의 이후에 관련되는 조치를 하는 거고 사실 이걸 예방하고 또 사후 조치를 하는 데는 전 행정부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죠. 예. 네. 이 출입국 관리소부터 또 행정부에서는 또 교육부에서는 그 맡아 있는 아동이나 뭐 이 책임 그러니까요. 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청와대가 아니면은 컨트롤 타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합민주당인가요? 그 전에 당 대표실 때 그때 메르스 사태가 났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얼마나 공박을 했습니까? 청와대가 무능해가지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안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겼다. 이러신 분이 요즘에는 청와대가 어디로 가불고 정세균 총리가 하세요. 뭐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 아마 우리 국민들 그런 분이 장관으로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을 게 하도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그러게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죠. 당 대표는 이 대목에서 왜 나서가지고 무슨 6번 확진자는 보건소 관리자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지금 문재인 정부의 당정청이 정신이 별로 여기에 이게 없는지 그걸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저는 중국 눈치 보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온 국민들이 크게 지금 불안해하는 게 바로 그 대목인데요. 국내 방역 체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발원지인 그 중국으로부터 우한 특히 뭐 이입되는 그 경로를 차단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예, 내리고 예. 있는 이 마당에도 우리가 1월 31일자인가요?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와서 예, 그때 예. 제가 얼핏 보기로 60만 명이 청원 동의를 했는데 그 시점에도 룰루랄라 딴 데 쳐다보고 예, 예. 그래서 그나마 오늘 0시를 기해서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접촉이 우리끼리 접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발원지로부터 환자가 들어오는 그 경로를 차단해야 되는데 그걸 여전히 열어두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야 겨우 이제 후베이성 지금 환자가 발생 그 지역에서 들어온 입국만 입국 금지를 했지.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인 전체. 그럼요. 왜냐하면 어느새 그 성만 고립돼 있는 게 아니고 후베이성 주변 성들 내 확산됐을 거라고 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러시아, 몽골 그 네, 옆에 심지어 있는 나라들 다 아예 국가들도 다 하고 국경을 있는 폐쇄를 국경 해버렸어요. 폐쇄를 해버리는데 우리는 오늘도 중국 방문객이 2만여 명인가 들어왔다고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1년에 오고 가는 인구가 1,30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중국과 한 해 이동 양이 1,300만 명이면 한 달에 평균이랄 거면 좀 의미가 없습니다만 100만 명이고 일주일에 한 뭡니까 20만 명. 예. 그리고 이제 이 성수기 이동량이 많을 때는 더 올라가고 좀 그러겠죠. 내려가고 예, 이런 뭐, 상황으로 중국인이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는 그 고객의 반이 넘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거의 일국과 같은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다른 국가들이 전부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하는 동안 우리 여전히 열려 있어요. 지금 뭐 그러니까 활짝 이게 열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불안한 거죠. 예. 너무 불안한 거죠. 언제 중국인 그 관광객, 방문객들이 계속 전국을 누비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있을 수 있고 그 한 14일 동안 잠복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릴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이 어마어마하게 그 행동을 위축시키니까 소비 행동,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당연하죠. 예. 지금 그 단적인 예로 오늘 점심 먹고 온 식당이
점심 때 한 420명씩 또 보통 들어오는 식당인데 예, 예. 아유, 큰 식당이네요. 그 식당 바글바글한 식당이에요. 근데 오늘 가니까 아우 뭐 예약도 안 했는데 그냥 자리에 척 앉을 수 있고 예. 이래서 그때 처음에는 별 의식이 없었어요. 일단 좀 편하다 해서 생각만 했어요. 왜 예. 바글바글한 식당인데 아우 죽겠어요. 폐렴 때문에 손님이 없어요. 다들 그렇죠. 지금 예.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특히 서비스, 뭐 관광업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자영업 특히 식당들 지금 뭐 제 주변에 있는 이런 식당에 가도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급적 안 오는 것 같아요. 안 움직이고 안 나가고 안 쓰고 예. TV만 보는 거죠 주말에서. 이래서 이게 이제 공포감에다가 그다음에 경기 위축으로 행동 위축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기 위축으로 이렇게 이행을 곧 지표상으로도 나타날 텐데 예. 심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도 이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지금 중국이 입국 금지를 뭐 한국당 같은 경우 진작부터 요구를 했고 예. 지금 의협에서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의협에서도 예,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죠. 네네. 의사협회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청와대가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딴 얘기인데 이 신종 바이러스의 유행성 전염병 이게 그 가장 인류에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핵무기보다도 사실은 더 파괴적인 그 보통 우리 그 미래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신종 바이러스를 이렇게 인구가 거의 뭐 몰살하는 이런 예. 스토리를 많이 다루는데 예, 차제 우리도 이런 신종 바이러스 백신 연구소 같은 걸 국가 기관으로 아, 그 참 좋은 아이디어네. 예, 하시고 이게 우리만 하지 않을 겁니다. 국제 간 공조하고 이게 백신 이 균주를 갖고 있다는 게 나중에는 안보의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연구기관에 또 지금 시대가 뭐 바이오 IT 산업 시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까지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중국 얘기가 조금 더 하나 할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3, 4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제1의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총선 전에 어떻게 와갖고 붐을 한번 일으켜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국 눈치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분개하시는 게 우리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다시 중국의 그 사대하는 국가로 됐느냐. 네. 우리가 역사책에서 중화사제주의 선비들의 그 중국에 대한 그 열등감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고 이게 정말 당당한 주권 국가로 우리는 국민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 들어선 이 정권은 유독 온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지게 그 중국 사대주의를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져 작아져요. 버려. 그래서 스스로 가가지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만나갖고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스스로 그냥 과공비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중국은 큰 산봉우리지만 우리 같은 작은 봉우리 작지만 뭐 책임감 있는 중견 국가들과 어울려. 아니 이게 무슨 저기 그 대명 뭐 사대주의 하던 저 16세기 선비가 지금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런 어휘가 그저 나온 게 아니고 정말 이 속 깊은 이 사람들의 정세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지금 현 지도부가 처음에 그걸 이 현 정부가 친중 사대주의를 갖고 있다라고 의심을 한 게 그 사드 배치에서부터 사실 시작. 그렇죠. 아니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를 자국에 배치하는데 딴 나라에서 뭐라 한다고 해서 왜 그 일에 관심을 쓰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이 평택 이남 쪽에 성주에 사드 배치 하나 하고 수도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추가해야 된다는 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이 지금 핵무기 방어 체계의 필수적인 그 과제인 상황에서 그 이남에 하나 배치하는 것부터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덩달아 반대 입장을 취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올 때.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도 비슷해요. 안 바뀌었죠. 중국 사대주의를 의심을 그래서 했는데 성주에 지금도 그 매일 가가지고 배치가 제대로 못 오고 있잖아요. 네. 그거 다 두드려 막아가지고. 계속 그 가로막는 데모대만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뭐 중국 가서 그런 망신스러운 그 4대 언사를 하더니 또 뭐 거기서 뭐 기자들 두들겨 맞아도 항의 한마디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국이 다 방호벽을 칠 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때 우리는 최후까지 눈치를 보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면 보면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까지도 속국 같아, 속국이에요. 포기한 것 같아. 그래서 속국 스탠스. 누구는 요새 그런 말도 하잖아요, 지금. 그 아베가 트럼프의 푸들이라면 문재인은 시진핑의 제롱곰이다. 그 예전에 서커스 할 때 곰 제롱곰 있잖아요. 제롱곰이다. 아니 그런 놀림이 뭐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수 자유우파에서 걱정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사상이라든가 그 배경 자체가 조국 같은 산호맹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노무현 대통령 본인의 사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치적 뭐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영복. 반미면 어떠냐 그런 인식을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운동권 세력들은 한미 동맹보다는 민족 공조 나아가서는 중국과의 친중, 친중적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번 총선에서 개헌선을 통과를 만약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헌법으로 개정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막아야죠. 그래서 뭐 들으셨겠지만 정홍원 전 국무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초대 국무총리를 하셨죠. 이분이 어제 아주 장문에 8개항인가 뭐 38분짜리 동영상에다가 18,000자가 되는 그런 장문의 공개 질의서를 냈습니다. 예. 그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다. 또 하나는 허언, 거짓말, 파탄, 실정, 그리고 난국을 총체적 난국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라. 말하자면 하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직이 답답해야 정치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그런 분이 나와서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자진 사퇴를 요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읽고 대신 표현해 내신 그렇죠. 거죠. 원로로서. 예, 원로로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헌법 체계와 국가 설계 운영 원리를 도처에서 파괴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친중 이념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국가 노선으로. 국민이 누가 그걸 선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타나는 결과는 이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하나만 보더라도 친중 외교 노선. 친북 친중 외교 노선. 친중 외교 노선이라고 이외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길래 지금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까? 친중 노선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고 이런 친중 노선을 우리가 국가 운영 체계에서 언제 국민들이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헌법, 반민주, 반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민들이 붕괴하는 시장 바닥에 붕괴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마스크 있잖아요. 이것도 뭐 동이 나니까 그 마트에도 제가 가는 마트에 20장씩밖에 안 들어온대요. 요새 공급량이 딸려가지고. 근데 중국에다가는 질 좋은 마스크를 뭐 300만 장인가 보냈다고 해서요. 그렇죠. 아니, 뭐가 우선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인 건지 중국에 잘 협력해가지고 중국이나 북한 당국의 사랑을 받는 게 우선인지 참으로 통분할 노릇입니다. 이 위원장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어떤 민심이랄까 이것은 아주 소상히 전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정치시니까 정치적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 강남뿐만 아니라 상당수 우리 국민들 중에 이 종부세 폭탄 때문에 아주 분개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부 말하자면 이 세금으로 폭탄을 때리느냐 이런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이번 정부가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반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점유에 관련 영향을 남기지만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을 국가 소유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전에 지금 최근에 종부세 고지가 돼가지고 납입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의 경로당이나 또 직능단지 모임에 가면 있잖아요. 거의 분노에 분노. 분노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집 하나 정도 소유하신 은퇴자들 이런 분들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살던 정든 집에서 동네에서 떠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고 엄두가 안 난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지금 집값은 멋대로 올렸잖아요. 부동산 그러니까 실패로. 예, 실패로 올라갔어요. 장난당해서 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그 부동산 저기 가버렸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게 1% 전후 미만으로 미미하게 약수하게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서 있었는데 답보 상태였는데 지금 정부 들어가 전국적으로 14%인가 올렸단 말이에요. 예, 이번 예. 정부에서 그 수치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예, 예. 뭐 급등을 시켰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몇 배로 올라간 거죠. 이쪽 지역의 아파트들 보면은 감해 한주가 한 80%씩 올라간 게 많아요. 그렇게 이제 올라간 것만으로 종부세가 올라간 것도 큰데 공시지가도 지금 요율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옛날에는 그러나 저러나 아무리 집 세금이 오르고 공시가 오르더라도 전년도에 150% 이상은 안 낸다. 예, 이렇게 그 시행령으로 이게 이 캡을 씌워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러놨어요. 그 이상은 안 내도 되니까 아무리 많이 내야 전년도에 100만 원 냈으면 요번에 150만 원. 자, 전년도에 200만 원 냈으면 300만 원까지 내면 되는데 이 캡을 빼버렸어요. 300만 원까지 올려버려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조세 법정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는 들어가면 그거부터 그 시행령으로 둘 문제가 아니고 입법으로 종전의 그 150%가 합리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네. 그래야 그 예측 가능하게 자기 생활 영위할 수 있어요.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 은퇴자분들이 이런저런 소득을 현금 수입을 가지고 이런저런 지출을 하는데 대출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대출도 다 막아버렸잖아요. 대출이 규제해버리고. 많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파는 건 또 맘대로 되냐고.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살고 거기에 오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에 네. 아주 정이 들어서 그쵸. 어디 다른 데 가서 적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주 선택의 자유가 이제 결과적으로 종부세 때문에 없어진 이 지역의 정든 지역에 평생 내가 여기서 살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리라 했던 동네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압력에 네. 시달리는. 왜냐면 현금 뭐 몇천만 원씩 소득이 이렇게 없으니까. 나와 버리니까요. 소득이 세금이. 없으니까. 예. 뭐 그 물건지에 따라서는 2배까지 냈다고 그래요. 예. 뭐 작년에 2천만 원 냈으면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내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제 개별 가게에서 소득과 지출을 맞출 수가 없죠. 종부세 다음으로 이 지역에서 많이 얘기되는 거는 분양가 상한제 문제. 예, 분양가 상한제죠. 예, 모두 이 부동산 개발의 규제 정책인데 예. 분양가 상한제를 둠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고초들을 겪고 계셔요.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이. 예. 그 얘기는 들으셨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라는 원칙에 맞게 공급이 많이 되면은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도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엄청나게 보급이 되니까 강남 안정이 집값이 됐죠. 안정이 됐어요. 예. 노태우 정권 때 200만 원 지으니까 만들어. 완전히 집값이 안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집은 안 짓고 예. 규제만 강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전부 새 아파트 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고 있고. 공급에 관련되는 거는 자꾸 지금 공급이 안 되는 방향의 정책이잖아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건축해가지고 일반 분양이 좀 늘어날 거 다 스톱돼 버렸죠. 예. 그리고 또 그 서울시에서 건축 허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재건축 허가 같은 것도 동결 정책으로 있어가지고 새로운 주택이 안 나오죠. 그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이익이 안 남아서도 개발을 안 하죠. 그러니까 공급에 관련되는 거는 다 일제히 지금 공급량을 줄이는 쪽으로 규제가 작동을 하니 부동산은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오르는 수요 거예요. 공급- 그냥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노무현 정권 때도 못 잡았고 이 문재인 네, 정권도 못 똑같이 잡는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각 부처 간에도 정책의 어떤 그 일관성이랄까 또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앤다 그러니까 강남도 전부 강남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무능해요. 시장의 그 원리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정말 무능해요. 어떻게 그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그 전매 그 전대 기간을 이렇게 늘려버려 가지고 공급을 줄여서 결국 오르게 만드는 그런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이 위원장님 관심은 어쨌든 현장에서 뛰는 예비 후보니까 야권 통합이 어떻게 돼야 가나. 또 하나는 지금 선거구 획정위가 가동이 빨리 돼갖고 사실은 획정이 다 됐어야 하는데 지역구 자체도 조금 불안정한 상황 아닙니까? 어디를 네. 없앤다, 어떻게 띄어붙일지 이것도 알 수 없고 현장에 뛰시는 입장에서는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대표님. 그러겠어요. 예.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야권 통합은 우리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선거에서 보수가 분열되면은 이길 수 있는 지역이 TK, 또 뭐 잘하면 이 강남 정도, 예. 강남 몇 개가 될지는 뭐 또 어떤 구도에 그 분열이 어느 정도 분열이냐에 달렸지만 그래서 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거는 국민의 명령이고 또 우리가 보통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지금 정부가 지난 2.5년, 3년간 하는 기간 동안에 이거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 아니다라는 게 이미 판명이 났고 네. 탄핵을 해도 몇 번을 할 정도의 반헌법적 통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해야 하는데 심판의 결과가 이제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국회에서 그들의 의도대로 가지 않도록 이제 말하자면 사회주의로 가는 그 폭주 열차를 고삐를 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일당으로 가는 게 이제 보수 통합에 달려 있고 보수 통합은 그래서 준엄한 국민적 명령이라고 보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진행하는 과정은 보면 사실 대한민국 아니면 이렇게 정말 그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통합할 대상이 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통합의 기치를 달고 이제 차는 서울역에서 얼추 출발을 했어요. 속도는 안 내는 채로 이제 뛰어 올라야 되니까. 개문 발차한 겁니다. 개문 발차. 문도 안 닫고 지금 출발을 했 거예요. 일단 급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대로 이제 신당 뭉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도 이제 던져 올릴 판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이 대목에 이제 참여하는 큰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그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더 우선시하고. 그러면 대의에 따라야죠. 대의. 결단을 빨리 내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은 그 뒤로 순서를 이제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예단하기는 어렵고 뭐 의심을 많이 해요, 서로 간에. 너는 사심이 그득하고 우리는 대의를 이제 따른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는 또 현실이다 보니까 또 자기 지분을 또 찾으려고 하고 뭐 그런 것은 불가피한데 또 하나는 국민의 명령 하나는 혁신을 해야 한다. 네. 말하자면 물갈이 정도가 아니라 판을 완전히 갈아야 한다. 그 혁신의 핵심은 새로운 인물들, 정말 구태 정치인들을 좀 덜어내고 새로운 물로 좀 넣어야 한다. 그런데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 아닙니까? 이 지역도 뭐 현역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뭐 또 우리 공화당이다 뭐다 또 다른 당에 의원들도 많이 뭐 깃발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마침 또 저희 지역 우파 그 정당들은 몇 개 아직도 뭐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지만 막 뭐 지금 문 닫고 있는 중이지만 하여튼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다 여성으로 나와 계세요. 여성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여자들의 전쟁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뭐 아직 뭐 당에서 지금 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지역에 어떤 후보를 내밀을지 또 개별적으로 이제 또 뭐 지원하신 분은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혼전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게 당 통합이 뭐 얼마나 어떤 속도로 뭐 지금 하여튼 더 이상 속도가 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속도가 아니고 신속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최소한 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내는 그 목표로 가는데 이제 이렇게 현장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과 밀실에서 무슨 뭐 옛날식으로 그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김영호 네. 공천관리위원장 뭐 신당이 되더라도 그분이 계속 맡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이 또 공천 혁신을 네. 하겠다고 하고 또 그런 과거처럼 밀실 공천 무슨 개파 공천 그건 없앴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속한 사항이시고 사실 그 의장님이 그 일성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행보를 해와 주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물 혁신으로 가고 그것도 우리 당의 혁신이라는 게 연령적으로는 청년이지만 네. 또 성별로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뭐랄까요 이렇게 뉴 트렌드를 많이 함축하고 있죠. 네네 그런 남성 점이 있죠. 문화보다는 예. 여성들이 더 수평적인 소통이라든가 예, 공감에 예, 그럴 수 있죠. 강하다든가 또 꼼꼼한 실무형이라든가 이게 이제 그래서 여성과 청년이 이제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당도 과거에는 뭐 구두선에 그쳤던 적이 많았습니다. 네. 게다가 저 대표님 저는 그 여성 중에서도 신인이지만 그거지 않습니까? 선거 직전에 이렇게 낙하산이 아니고 네.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한 네. 좀 그런 면에서 이미 뭐 지난번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 조광특위에서 그때 네. 현역을 제치고 예. 제치고 여기 당협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선 전국에 가장 그 핫한 분이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법무장관이 저런 식의 행태를 하느냐. 특히 검찰에 대해서 특정인에 충성하기 위해서 권력비리 수사팀을 다 해체해버리고 인사대학살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노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보면 어떠세요? 저희는 남성이라서 그런지 너무 거만하고 말이야. 하나 부인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좀 눈에 거슬립니다. 많이. 그 추미애 장관님이 처음 이제 정치 신인으로 등장할 때 네. 우리가 당이 다르지만 굉장히 우리 추미애 장관님 기대가 높았습니다. 높았죠. 신선하고 예. 예. 또 법조인이라는 전문성을 갖추고 또 그때 외모도 되게 좋았어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어느덧 이분은 제가 알기로 뭐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주사파 운동권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법조인으로 이제 입문을 하셨으면 이분이 종북 주사파 뭐 사회주의 운동권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어느 때부터인가는 보면 이분이 그 얘기도 했어요. 토지공유제 개헌. 토지공유 개헌도 예, 했고 그 얘기도 상당히 했죠. 사회주의 사상에 이제 깊이 이 학습이 되셨어요. 민주당 가서 보니까 가서 정치 물이 든 거죠. 물이 든 거죠. 물이 들고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위치라는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의 기대는 지금까지 해온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네. 이제 이걸 떠받들어 온 기둥인데 이제 한국의 법치를 떠받들어 온 기둥이 행정과 의회와 사법부의 이 서로 균형 관계, 견제와 균형인데 이렇게 청와대의 명을 청와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준사법기관을 폭거라 그래야 되나요? 일방적으로 종속시키는 예. 상호 조율, 상호 균형이 아니고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완전히 네, 복종을 무너져. 시켜서 복종을 자기 시켜. 손아귀에 장악을 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종북 주사파 정부와 이제 운명을 같이 뭐 하시는 모양인데요. 지금 그게 그동안의 추미애 장관의 국민들이 가졌던 오랫동안 야당 정치인으로서 예, 어떤 투쟁력이 있고 또 전문성과 합리성이 있고 뭐 이런 그 의원으로 저희 여성들끼리는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추다르크라고 그래서 별명도 추다르크로 붙여줬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분은 학생운동권 출신 그 제야에서 언젠가 혁명의 그날을 위해서 노숙하고 했던 그분들하고는 다른데 그분들 정권에 가서 그분들의 입맛에만 맞는 국가가 파괴되는 줄 모르고
그런 장관을 하시면서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으시려고 저러시는가. 네. 걱정이고 안타깝죠? 걱정이고 안타깝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재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민생 현장의 목소리도 생생히 전해 주셨고요. 또 지금 정치권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소상하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